10년 전, 엄마,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제가 투자해서 대박 내드릴게요. 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긴 할머니. 그러나 아들의 사업 실패로 엄마 돈 다 잃었어요. 그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강남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저 사람이 까만 벤치에서 내리는 남자의 뒷모습 설마 아니겠지. 명품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길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거리에 홀로 나선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김정순, 올해 73살인 정순은 검은 비닐장갑을 끼고 찢어진 모자를 눌러 쓴 채 리어카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폐지가 있을까? 정순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첫 번째 목표 지점인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새벽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옷을 입고 나서면 어김없이 폐지 줍기가 시작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정수는 분리수거함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골판지, 신문지, 각종 종이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쓸만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로 품질 좋은 폐지를 찾아내는 솜씨가 제법 능숙합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일을 하는 동네 할머니가 인사합니다. 응, 일찍 나와야 좋은 거라도 건질 수 있잖아. 정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쓸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정수는 원래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마지막 10년은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했습니다. 동료들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는 교육자였고 퇴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 할머니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대. 등교길에 나선 아이들이 정순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정말? 근데 왜 폐지를 주어? 다른 아이가 궁금해합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들은 정순의 가슴이 찡해집니다. 예전에는 저런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폐지를 줍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철칙이니까요.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정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정순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내는데 내용물은 매우 소박합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가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정순이 도시락을 먹으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교장 선생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이동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적어도 10,000원어치는 모으는 것입니다. 폐지 가격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을 모아야 같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폐지 수거업체 사장이 정순이 가져온 폐지를 무게를 재며 말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정순이 대답합니다. 오늘 번 돈은 12,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적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마트에 들러 오늘 번 돈으로 내일 먹을 식재료를 삽니다. 계산을 꼼꼼히 해가며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줌마, 1,000원 더 내시면 달걀도 사실 수 있는데. 마트 직원이 제안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 살게요.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달걀을 사고 싶지만 내일 점심값을 생각하면 참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일기를 씁니다. 4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일기를 써왔던 습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비록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정순이 일기장에 적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런 처지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순의 마음 속에는 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장실에서 퇴직 서류를 정리하던 날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동료 교사들이 정순을 둘러싸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순이 감회에 젖어 교장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경민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38살인 경민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엄마, 퇴직 축하드려요. 경민이 큰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경민아. 정순이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퇴직금은 얼마나 나왔어요? 경민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경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엄마,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써야지. 정순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경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잘 굴려서 엄마 노후 걱정 없게 해줄게요. 너가 굴린다고? 정순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저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엄마 돈으로 좋은 투자처에 넣어서 수익을 내드릴게요. 경민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니? 엄마,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경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연 2%밖에 안 되는데 제가 투자하면 최소 연 10%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릴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경민이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들이 전문가라고 하니 믿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경민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정순과 경민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경민의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큰 돈을 한 번에 이체하시는 건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정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정말 전액을 이체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경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 몇 달은 경민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었고 투자 상황도 종종 알려줬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수익률이 15%나 됐어요. 경민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정순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이 주는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민아, 이번 달은 왜 100만 원밖에 안 줬니? 정순이 궁금해했습니다. 아, 엄마.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이 좀 떨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경민이 변명했습니다. 그 후로도 생활비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시 3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경민아, 도대체 내 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회복될 거예요. 경민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민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민아, 전화 받아라. 정순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경민이 잠깐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그럼 내 돈은?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잃었어요. 경민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2억 5천만 원을 다 잃었다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요. 경민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경민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퇴직금을 모두 잃고 국민연금과 폐지줍기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경민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며느리 지영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정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남구 쪽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폐지 품질도 좋고 경쟁자도 적어서 가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법 많이 모았네. 정순이 리어카에 쌓인 폐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골판지와 신문지가 가득 쌓여 있어서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수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고급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그곳은 정순의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런 곳에서 밥 먹으려면 얼마나 들까? 정순이 혼잣말을 하며 레스토랑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교장 선생님 시절에도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특별한 날에만 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까만색 벤츠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서울 고급 지역 번호였습니다. 정수는 별 생각 없이 차에서 누가 내리는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먼저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한눈에도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순이 눈을 크게 뜨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매우 우아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던 정수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와 체형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게. 정순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보기로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식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민이야. 정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아들 경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여자도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예뻐지고 고급스러워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지영이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내 돈을 다 잃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비싼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새로 산 것 같은 명품 시계를 자랑하고 있었고 경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정말로 있는 거구나. 정순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경민이 투자에 실패해서 돈을 잃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레스토랑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경민과 지영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비싼 옷들, 마시고 있던 고급 와인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정순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념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달리 폐지 줍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민이 사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왔던 대면이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오래전 적어둔 주소를 찾아 경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는데 10년 전에 비해 주변이 더욱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주차장에는 고급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있구나. 정순이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려는데
경비원이 정순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어디 댁에 가시는 거예요? 김경민 씨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김경민 씨요? 몇 동 몇 호인지 아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2002호입니다. 정순이 예전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 씨 댁이죠? 방문자가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자리였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2002호 앞에 도착한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똑똑똑. 정순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경민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경민이 깜짝 놀라며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10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찌고 옷차림도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집 안으로 보이는 인테리어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경민아. 정순이 말을 꺼내려는데 안에서 지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사람 망신을 주세요? 지영의 첫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가운 인사는커녕 망신을 준다는 말부터 나오다니요.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정순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요. 정순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비싼 가죽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도 최신 시설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고급 가전제품들이 보였습니다. 경민아, 너희 사업이 망했다고 하지 않았니?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경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 정순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다시 시작해서 잘 되고 있어요. 경민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경민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그 돈은 정말 투자 실패로 잃었어요. 경민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투자 실패?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강남 레스토랑에서 본 건 뭐야? 경민과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 경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민아,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폐지 주우며 살았는데 너희는 내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지영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오해? 정순이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이 집값은 누가 냈어? 이 비싼 가구들은 누가 샀고? 경민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정순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호화 생활하면서 죄송하다고? 지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이웃들이 듣는 게 뭐가 중요해?
정순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서 이렇게 사는 걸 다들 알아야지. 경민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해요.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정순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등쳐먹으면서 무슨 체면이야? 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상속받을 돈 미리 받은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을 돈이라고?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지영이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경민의 집에서 나온 정수는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정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정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순이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왔어요. 정순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받는 일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 기초연금 신청이시군요.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각종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정수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월세로 사는 작은 방이 전부였고 수입은 폐지 줍기로 버는 하루 10,000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녀 부양 의무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양 의무라니요. 자신의 돈을 가져가서 호화 생활을 하는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분과 연락이 되시나요? 직원이 계속 물었습니다. 연락은 잘 안 됩니다. 정순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주민센터를 나온 정수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법률 상담사가 정순을 맞았습니다. 정순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을 아들에게 맡겼다가 모두 잃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기를 당하신 거네요. 상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기라고요?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순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당시 이체 내역, 아들분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현실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정수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은행에서 당시 이체 내역을 발급받으시고 가능하다면 아들분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 취득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상담사가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나온 정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이체 내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10년 전 거래 내역이요? 조금 오래됐는데. 은행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순이 간청했습니다. 다행히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순의 계좌에서 경민의 계좌로 2억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 좀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순이 부탁했습니다. 네, 출력해 드릴게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줬습니다. 정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간단한 검색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제보 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져야 해. 정순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정순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 아야. 정순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어카가 정순 위로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이웃이 정순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프네. 일어날 수가 없어. 정순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119에 신고할게요. 이웃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정순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정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 정순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자에게 보낼 제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는 정순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생활 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각오였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 정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10년 동안 체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순은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받아온 이체 내역서 외에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번에 와서 10년 전 이체 내역 받아간 분이시죠? 은행 직원이 정순을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거래 내역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순이 부탁했습니다. 어떤 내역을 원하시는지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계좌로 돈이 들어간 후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그건 본인 계좌가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법원 명령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정순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물었습니다. 네,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직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수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번에 상담받으신 분이시죠? 상담사가 정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어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발하시겠다고요? 상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 아들을 사기죄로 고발하겠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녀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결정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다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순이 각오를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정순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고발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야 하고요. 증거는 이체 내역서 말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들분의 재산 취득 현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샀는지, 차는 언제 샀는지.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며칠에 걸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시기, 소유하고 있는 고급 외제차의 구매 시기 등을 부동산 등기소와 교통청에서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경민이 아파트를 산 시기는 정순의 퇴직금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외제차 구매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정순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의 퇴직금을 가로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제보합니다. 정순이 이메일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자신이 어떻게 퇴직금을 모두 잃고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돈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정순이 이메일 마지막에 간절한 부탁을 적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선생님. 제보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순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나요?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정순이 즉답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순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퇴직금을 아들에게 맡겼을 때의 상황부터 최근에 경민과 지영의 호화 생활을 목격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기자가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모님들이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정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부탁했습니다. 정순은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체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도할 만한 사안이네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기사가 나올까요? 정순이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내로 나갈 예정입니다. 상대방 측에도 입장을 물어봐야 하거든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정순은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억울함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정순이 혼잣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지역 뉴스 시간에 정순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노모 퇴직금 가로채 호화 생활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뉴스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정순 할머니는
현재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멘트와 함께 정순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뉴스는 정순의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믿고 퇴직금을 맡겼는데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경민 씨, 주말에 뉴스 봤는데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뉴스요? 경민이 모른 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팀장이 경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시청자들이 당신 신상을 알아내서 회사에 항해 전화를 하고 있어요. 팀장님, 그건 경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경민은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영이 다니던 피부관리샵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 씨,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피부관리샵 원장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영이 억울해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지영 씨가 있으면 서비스 받기 싫다고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경민과 지영은 하루아침에 수입원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 지영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경민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의 고급 아파트에는 이제 관리비 연체 고지서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할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상환하실 날짜가 지났는데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경민이 간신히 변명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그들의 실명과 사진이 퍼진 상태라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지영이 반발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민과 지영은 정순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속여왔던 일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진심 어린 반성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뉴스 보도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단체와 복지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제안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김정순 선생님, 저희 복지센터에서 일해보시지 않으실래요? 복지센터 원장이 정순을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순이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40년간 교직에 계셨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친다고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요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학습이 뒤처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원장이 간청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순이 재확인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세요.
후원금도 모여서 작은 교실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교실에서 6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저는 김정순 선생님이에요. 정순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민지,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준호, 그리고 학습이 조금 늦은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예요? 민지가 한글 교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글자란다. 아주 예쁜 말이지. 정순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순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힘드시지 않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 너희들 가르치는 게 선생님은 가장 기뻐. 정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경민과 지영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외제차도 압류당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바닥이야. 지영이 낡은 원룸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경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지금 와서? 지영이 반발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민과 지영은 며칠 고민한 끝에 정순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한 경민과 지영은 교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정순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수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나다.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경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간 후 경민과 지영이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경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10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왜 왔니? 정순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민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영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경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봐. 네, 그렇게 하겠어요. 경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너도 마찬가지야. 돈만 쫓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봐. 정순이 며느리에게도 조언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무릎 꿇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경민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민은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지영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호화로운 생활은 할 수 없었지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순이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글 공부를 마치고 있을 때 경민과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지영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왔다고? 정순이 놀라며 받아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로요. 경민이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도시락을 열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등 정순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순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부터 경민과 지영은 주말마다 복지센터를 찾아와 정순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 교재를 정리하고 교실을 청소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정순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경민과 지영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화면은 정순이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교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창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